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최근 보험업계 기사 뭉치를 가지고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언뜻 보면 이게 다 복잡하고 딱딱한 소식들 같은데 이 안에 당신 지갑이랑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맞아요.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보험 사기 단속, AI 플랫폼 전환 이런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드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해요. 당장 내가 받을 보험금 이야기부터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 신호, 그리고 앞으로 내 보험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미래 예측까지.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내 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내가 아파서 치료받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상황에 대한 거예요. 바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또 예상치 못한 도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니까 장기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중단, 이 제목이 딱 눈에 띄네요. 아니 이거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 아닌가요? 내가 아파서 의사 처방대로 치료받겠다는데 보험사가 무슨 권리로 돈을 안 준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기사에 나온 사례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1년 넘게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 경우인데요. 보험사가 어느 순간부터 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이건 과잉 진료일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급을 거절한 거예요. 잠깐만요.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지 보험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건 월권 아닌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 몸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여기서 소비자인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영리기업이라는 거요. 초기 몇 달간은 진단에 따라서 보험금을 주는데 치료가 막 6개월, 1년 이렇게 길어지면 내부적으로 위험관리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위험관리팀이요? 네, 이 치료가 정말 의학적으로 필수적인가? 아니면 그냥 환자 만족이나 병원 수익을 위한 건가?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장기 치료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그냥 보험사가 돈 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 대화의 첫 번째 핵심인데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치료만 받으면 되겠지. 이 생각이 좀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만약 장기 치료를 받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담당 의사한테 이 치료가 왜 계속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서를 받아두는 게 중요해요. 아, 소견서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치료로 환자 통증 지수가 몇에서 몇으로 줄었고 가동 더미가 몇 도나 개선돼서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 와 같은 이런 객관적인 기록이요. 이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을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치료의 정당성을 내가 직접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박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완전히 반대되는 따뜻한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치료비 선지급 서비스 이야기입니다. 메리츠, DB, 현대해상 같은 주요 손해보험사 7곳이 시작한 서비스인데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증 질환 진단을 받고 고가의 치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보험금의 50%, 최대 50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와, 이건 정말 필요한 서비스네요. 보통 큰 병원 진단받고 치료 시작하기 전까지 검사비나 간병 준비 비용처럼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당장 돈이 없어서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기사에 나온 입자치료처럼 수천만 원이 드는 치료를 앞둔 경우에요. 이 500만 원이 당장의 계약금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건 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에요. 패러다임이요? 네, 과거에는 사고가 다 터진 뒤에 서류 보고 돈을 주는 사후 정산소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고객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자금을 지원해주는 건강관리 파트너로 진화하려는 시도인 거죠. 듣기에는 정말 좋은데요. 혹시 여기에도 뭐 숨겨진 조건이나 함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자를 비싸게 받는다거나? 좋은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만약 예약을 취소하는 등 실제 치료를 안 받게 되면 미리 받은 돈에 약관대출 이율 정도의 이자를 더해서 반환해야 해요. 아, 그건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이 서비스의 진짜 의미는 보험사도 이제 안다는 거예요.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게 돕는 게 나중에 병이 악화돼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거죠. 소비자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돈 문제의 마지막은 겨울철 운전자들을 위한 경고네요. 빈번길 연쇄 추돌 사고. 이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앞차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왜 뒤에서 따라가던 내 잘못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 억울함이 법정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거든요. 설령 앞차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360도 회전을 했더라도 내가 그 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면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과실이 잡히는 거죠. 아니, 시속 50km로 달리는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그걸 어떻게 피하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참작이 되죠. 그래서 블랙박스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잘못 없어. 100% 앞차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한 1.5배에서 2배 이상 벌이는 게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서 사고 시 내 과실 비율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괜찮겠지 하다가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보험 사기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아예 특별 단속 기간까지 선포했더군요. 네, 1월 12일부터 3월 말까지 실손보험 사기 특별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단속의 타겟이 아주 명확해요. 바로 비만 치료 주사나 미용 시술처럼 실손보험이 안 되는 항목들. 이걸 도수치료나 감기진료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주는 병원과 브로커들이에요. 보통 이런 병원들이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받아요. 라고 유혹하잖아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시술 받을 수 있다는데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험금을 청구한 당신 역시 명백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이라면 벌금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닌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험금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인생의 전과 기록이 남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도 강수를 뒀어요. 내부 고발, 그러니까 병원 직원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천만 원. 심지어 환자가 직접 이 병원에서 나한테 서류 조작을 권유했다고 자진 신고해도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극약 처방을 내린 셈이죠. 이런 강력한 단속의 배경이 된 대법원 판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보험사 직원이 고객을 돕기 위해 저지른 사기 사건이었죠. 네, 아주 중요한 판결이에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다친 고객이 있었어요. 근데 약관상 전동 킥보드 같은 이륜차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잘 아는 보험사 직원이 고객을 돕겠다면서 사고 원인을 킥보드 사고가 아니라 그냥 길 가다 넘어진 사고로 서류를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줬어요. 선의로 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다친 건 사실이고 고객이 보험금을 받게 해주려는 의도였잖아요. 만약 정상적으로 청구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이게 사기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었으니 회사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어요. 중요한 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는가라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 보험 계약은 당사자 간의 최대 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신뢰를 깨는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기망행위, 즉 사기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결과가 정당해도 과정이 틀렸다면 그건 범죄라는 거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사소한 거짓말은 없다. 이게 보험 사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2026년에 새로 나온 보험 상품들을 살펴보죠. 기사들을 보니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부실한 상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내 건강 등급이 13등급 이런 제목도 보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미래의 분쟁 가능성이에요. 예를 들어 한화생명이 내놓은 13단계 건강 등급 상품. 건강할수록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깎아준다는 건데 취지는 정말 좋죠. 하지만 문제가 뭘까요? 등급이 13개나 될 정도로 복잡하다는 건 가입할 때 내가 알려야 할 내 건강 정보도 엄청나게 세세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러다 뭐 하나라도 실수로 빼먹거나 잘못 알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정확해요. 바로 고지 의무 위반에 덫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5년 전 감기 같은 사소한 기록 하나를 잊고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고객님 5년 전 진료 기록 알리지 않으셨네요. 고지 의무 위반이라 보험금 못 드립니다. 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구조가 복잡할수록 소비자의 실수를 유발하기 쉽고 그게 다 미래의 분쟁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비판이 가능하겠네요. 여성 특화 상품이나 만기가 되면 냈던 돈을 돌려준다는 환급형 상품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어요. 한화손해보험의 여성 특화 상품을 보면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주요 질병 외에도 아주 희귀한 질병들까지 다 보장해준다고 홍보해요. 이걸 보면 여성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나를 위한 완벽한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실제 그 희귀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확률이 0.001%도 안 된다면 그건 사실상 마케팅을 위한 미끼 상품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환급형 상품은 뭐가 문제인가요? 낸 돈을 돌려받는다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건 시간의 마법, 정확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함정을 봐야 해요. ABL 생명의 환급형 상품처럼 매달 10만 원씩 20년을 내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다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지금의 10만 원과 20년, 30년 뒤의 10만 원은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때 가서 돌려받는 돈의 실제 가치는 내가 냈던 돈의 절반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 돈으로 더 저렴한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화려한 마케팅 문구 뒤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상품은 계속 나오는데 정작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보험은 텅 비어있다는 기사가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바로 고독사 보험 이야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죠. 한국에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고독사 이후에 발생하는 특수청소 비용이나 유품 정리 비용을 보장해주는 국내 유일한 관련 상품 DB 손해보험의 상품인데 출시 이후 가입 건수가 단 1건이었대요. 단 한 건이요? 믿기지가 않네요. 왜 그런 거죠? 보험사들이 홍보를 안 한 건가요? 보험사들은 수요가 없다, 사업성이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상품 자체가 없으니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개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지금 현실에서는 내 마지막을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종신보험 같은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 놓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도 없다는 씁쓸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들이 향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죠. 보험사들이 이제 스스로를 보험사가 아니라 생활 플랫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업계의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의 신년사가 대표적인데요. 단순히 아플 때 돈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을 통해 평소에 고객의 건강과 자산을 관리해주는 라이프케어 복합 금융 플랫폼이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라이프케어 플랫폼이라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제 스마트워치 기록을 보험사가 가져가서 고객님, 요즘 운동량이 부족하니 보험료를 올리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게 바로 소비자들이 우려하면서도 기대하는 지점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AI가 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에게 맞는 운동과 식단을 추천해주고 제 자산 현황을 보고 은퇴 설계를 도와줄 수 있겠죠. 보험사는 이걸 통해 고객의 질병 발생률과 노후 파산 확률을 낮추고 결국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요. 특히 5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퇴직연금 자금을 굴리는 보험사들로서는 고객의 삶 전체에 개입할 강력한 동기와 수단을 모두 가진 셈이에요. AI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즉 가상자산도 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큰 변화 같아요. 그렇죠. 2026년이 디지털 자산 운용의 원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전까지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이제는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교볼 라이프 플래닛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립토닷컴과 제휴해서 보험 혜택의 일부를 코인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게 대표적 사례예요. 보험금을 코인으로 받는다니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늘 100만 원어치 코인을 받았는데 내일 5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보험이나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징성이에요. 가상자산이 당신의 공식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니까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네요. AI, 가상자산? 그런데 이런 거대 담론 속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포항시의 24시간 화상치료센터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 기사가 오늘 다룬 내용 중에 가장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포항에는 철강, 2차 전지 산업단지가 있어서 화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정작 지역 안에 화상 전문 병원이 없어서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서울이나 대구까지 가야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가 직접 나선 거예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병원에 24시간 화상치료센터를 3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 거죠. 이건 AI나 블록체인 같은 화려한 기술은 없지만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안전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아주 좋은 사례예요. 거대 기업들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 동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노력이야말로 보험의 본질적인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2020년 보험 시장은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이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보험 사기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거짓말조차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이 세워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아픈 중증 질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먼저 내어주고 AI 같은 기술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중요한 건 소비자인 당신의 역할이에요. 더 똑똑해지고 더 꼼꼼해져야 합니다. 화려한 신상품의 함정을 간파하고 고독사 보험의 공백처럼 시스템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기사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보험사가 AI를 통해 당신의 건강과 자산을 관리해주는 생활의 동반자가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저렴한 보험료나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건강검진 기록, 운동 습관, 소비 패턴 같은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하실 수 있나요?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내 사생활 보호의 경계선, 당신은 어디에 그으시겠어요?